선조 25년인 1592년 4월 13일 약 700척의 외선과 1만 8천여 명의 왜군이 부산포 해안에 상륙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왜군 선봉대는 부산진 전투와 동래성 전투를 통해 경상 좌수영의 조선군을 이틀 만에 괴멸시켰다. 설상가상으로 부군을 걸고 파견한 신립의 군마저 탕금대에서 전멸하면서 결국 조정은 수도를 포기하고 의주로 몽진한다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탕금대에서의 패배가 조선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각 지방의 장수와 병사들의 사기 역시 곤두박질쳤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경상 우수사 원균으로부터 전라 좌수영의 병력을 총동원해 당포 앞바다에서 왜군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게 된다.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닌 장소로 군대를 이동시키는 일은 반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였기에 이순신은 조정에 명확한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하려 했지만 결국 옥포 앞바다를 왜군이 점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자 전라 우수사 이역기와 전라 좌수영에서 합류하여 옥포로 진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할 영역이 옥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탓에 이역기의 군대가 약속한 날까지 전라 좌수영으로 모이지 못하자 이순신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당시 전라 좌수영이 보유한 판옥선은 고작 24척에 불과했고 50척에 이르는 왜군의 선박에 비하면 극히 열세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판옥선을 개량한 거북선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완성되어 훈련 상태나 운용 경험이 부족했기에 해전에 투입할 수도 없었다. 이렇듯 비관적인 분위기가 지휘부는 물론이고 병사들 사이에도 퍼지자 전라 좌수영 내에서 탈영병이 발생해 참수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하지만 녹도 만호 정운이 이순신을 찾아와 만약 옥포의 제해권을 빼앗기면 경상도 전역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득하자 마침내 이순신은 전라 좌수군만을 이끌고 출진하기로 결심했다. 출정이 결정되자 이순신은 일반 어선에 불과한 포작선까지 징발하여 총 85척의 배로 이루어진 함대를 구성해 당포로 이동한 뒤 원균의 함대와 합류했다. 이후 5월 7일에 옥포 근해에 이르러 이순신과 함대는 왜군과 맞닥뜨릴 수 있었다. 이때 도도 다카토라가 지휘하던 외선 30여 척은 인근 해안으로 흩어져 민가를 약탈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조선군이 분노하여 기습하자 당황한 왜군은 해안을 따라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순신의 함대를 이를 포위하고 맹렬한 포격을 가해 26척의 외선을 격침시키고 왜군에게 잡힌 포로들을 구출했다. 이날 총 50여 척의 외선 중 빠져나간 배는 고작 몇 척뿐이고 살아남은 왜군들도 육지로 패주한 데 반해 조선군은 단 한 명의 부상자밖에 발생하지 않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듯 옥포해전은 그동안 패배만 거듭하던 조선군이 쟁취한 첫 번째 승리임과 동시에 제해권을 장악하고 함선의 파괴로 일본군에게 유의미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투에서 도주하거나 심지어는 투항하던 조선군에게 옥포해전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재정비를 해 반격하는 계기가 되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어 지역 유생을 중심으로 결집해 의병활동을 벌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옥포해전에서 기념비적인 첫 승리를 거둔 이순신과 함대는 이후 영등포에서 휴식을 취하려 했으나 외선 5척이 조선군을 지나쳐 간다는 척후의 보고를 받고는 곧바로 추격하여 합포에서 해전이 벌어졌다. 이때 전력이 열세했던 왜군은 배를 버린 채 육지로 도주했고 조총을 발사하며 저항했다. 이에 이순신은 중의장 이순신, 중부장 어영담 등에게 지시를 내려 버려진 외선을 전부 불태우고 왜군을 소탕하라 명했다. 하지만 왜군은 이미 내륙으로 도주한 뒤였고 결국 이순신의 함대는 다시 남포 앞바다로 이동했다. 그렇게 목적지인 남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순신은 인근의 고리량에서 외선이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색전을 전개했다. 그렇게 여러 섬 사이를 수색하던 중 오늘날 고성군 적포만에 위치한 적진포에서 외선 13척을 발견했다. 이때 왜군은 배를 포구에 일렬로 정박시키고 재물을 약탈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나타난 조선군에 당황하여 그대로 산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이후 이순신이 명령을 내려 외선 13척을 침몰시키고 병력을 포구에 상륙시키니 왜군들은 아예 싸울 의지를 잃고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이렇듯 합포와 적진포에서의 승리는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으며 일본 측에도 그의 이름이 점차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옥포, 합포 해전 등에서 이순신에게 패해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왜군은 서해안으로 진출하기 위해 침략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이순신은 6월 3일에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인 이혁기의 함대와 합류해 왜군에게 타격을 입힐 방안을 계획했다. 그러나 왜군이 사천에서 출발해 노량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자 일정보다 이른 5월 27일에 원균과 이혁기를 출진시키고 이순신 본인도 이틀 뒤인 29일에 사천으로 향했다. 이때 처음으로 거북선을 해전에 투입시켰다고 한다. 그렇게 거북선을 이끌고 사천으로 나아가던 이순신과 함대는 사천 포구에 이르자 왜군과 맞닥뜨렸다. 당시 왜선은 정박한 상태였고 왜군들은 무트로 올라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조선군이 접근하자 맹렬하게 저항했다. 때마침 썰물때라 대형 전함인 판옥선이 해안까지 접근할 수는 없었기에 이순신은 회각 명령을 내리는 척하고 왜군을 깊은 해역까지 유인했다. 그리고 이순신의 예상대로 왜군이 퇴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선군을 공격하기 위해 바다로 나오자 이순신은 곧바로 거북선을 선두로 내세워 왜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조선군의 기습에 당황한 왜군은 결국 배를 버리고 산으로 도주했다. 그리고 조선군은 왜군이 버리고 간 왜선 12척 중 10척을 불태웠다. 이때 2척은 태우지 않았는데 무트로 도주한 왜군이 근처에 민가를 약탈할 것을 우려한 이순신이 이들을 유인해 소탕할 목적으로 남겨둔 것이다. 그런 이순신의 예상은 적중하여 6월 1일 새벽에 일본군 패잔병은 남은 배를 타고 도주하려다 조선군의 기습으로 전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순신은 왼쪽 어깨에 왜군이 쏜 탄환을 맞았다. 대장선임에도 안전하게 후방에 있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전투를 지휘한 것이다. 또한 각종 항포로 무장하고 최선두에서 돌격하는 거북선의 모습은 조선 수군에게는 신뢰를, 반대로 일본군에게는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 이후 거북선은 이순신과 함께 크고 작은 해전에서 활약하며 조선 수군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이렇듯 부상으로 문신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순신의 진군은 멈출 줄을 몰랐다. 척후로부터 왜선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순신은 곧바로 당포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당포에 도착한 조선군은 곧 척후의 보고대로 정박한 왜선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 대선이 9척, 중 소선이 12척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배는 판옥선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했으며 왜선을 지휘하는 장수인 도쿠이 미치유키가 앉아 있었다. 이때도 사천 해전 때와 마찬가지로 거북선을 선두에 세우고 편자총통과 천자총통을 발포하며 왜선을 공격했는데 거북선의 선체가 견고했던 덕분에 왜군의 조총에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대장선에 접근한 거북선에서 조선군은 화포와 화살을 발사했고 이에 왜장인 도쿠이 미치유키가 화살에 맞아 사망했다. 이를 본 사도첨사 김환이 대장선으로 뛰어들어가 적장의 목을 베었고 이에 왜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육지로 패주했다. 이 전투로 왜선 21척은 모두 격침되었고 다수의 왜군이 사망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수들에게 하사한 황금 부채를 전리품으로 얻기도 했다. 이렇듯 당포에서의 해전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은 남은 왜군도 소탕하기 위해 경상도 일대를 지속적으로 수색했다. 그리고 당포에서 도주한 왜군이 당항포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순신은 다음날인 6월 5일에 당항포로 진격했다. 그리고 당항포 포구에서 정박한 왜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이혁기와 합류한 조선 함대의 규모가 51척인데 반해 왜선은 고작 26척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거북선을 앞세워 일제히 공격한 뒤 왜군이 반격하자 후방으로 물러났다. 그렇게 깊은 바다까지 왜선을 유인한 이순신은 미리 매복시켜 두었던 함대 일부를 불러들여 포위망을 형성한 뒤 일제 사격으로 침몰시켰다. 또한 사천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왜선은 침몰시키지 않고 남겨두어 잔당들을 유인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틀 후 남은 왜선들이 율포 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본 이순신은 다시 함대를 출진시켜 전선 5척을 격침시키고 잔당을 소탕했다. 이처럼 조선 수군의 일방적인 승리가 이어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용인에 주둔하고 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해 해안으로 파병하고 조선 수군을 격파하기 위한 대규모 함대를 조직했다. 이때 일본이 파병한 왜함선의 숫자만 73척에 이르는 대함대였다고 한다. 이에 조선 수군은 이순신을 중심으로 전라 우수사 이혁기, 경상 우수사 원균의 함대와 합세하여 총 55척의 함선이 노량으로 집결했다.
당시 왜군을 이끌던 총지휘관인 와키자카는 일전에 용인에서 휘하 1500명만으로 조선군 5만 명을 격퇴한 경험 때문에 조선 수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여 자신의 함대만을 이끌고 거제도로 단독 출격했다. 외선이 견내량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한 수군은 이전처럼 폭우로 적들을 끌어들여 섬멸하는 방법을 사용하려 했지만 견내량 주변이 협소하고 조류의 흐름도 불안정해 한옥선이 서로 뒤엉킬 가능성이 커 기각됐다. 결국 이순신은 한산도 근해까지 이동해 함대 간 전면전으로 적들을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 한산도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상륙한다 해도 보급이 없어 아사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대여섯 척의 소규모 함대를 미끼로 일본군 전체를 불러들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때 와키자카는 조선군을 우습게 여겼으므로 별다른 의심 없이 한산도 일대로 진입했다. 그렇게 이순신의 계획대로 와키자카의 함대가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근방에서 매복 중이던 전 조선 함대가 튀어나와 하객진을 펼쳐 왜군을 둘러쌌다. 이에 왜군이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조선 함대에서 천자총통과 현자총통을 발포해 포격을 가했고 때마침 해류가 뒤바뀌어 왜군은 제대로 된 반격 한 번 하지 못하고 40척이 넘는 함선이 침몰했다. 다만 지휘관인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사로잡지는 못했는데 겨우 조선군의 포화에서 빠져나와 한산도에 상륙한 와키자카는 이주 간솔잎과 미역 등을 먹으며 연명하다가 조선군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핫뗏목을 타고 김해로 탈출했다. 비록 일본 측 지휘관을 생포하지는 못했으나 한산도 대첩에서 조선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당시 대장선이 침몰하고 59척의 함선이 파괴되어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왜군과 달리 조선군은 함대 전력을 온전할 수 있었으며 사망자도 3명에 불과했다. 한산도 대첩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임진왜란의 전황에 전환점을 일으켰다. 해상에서 포위선멸을 강행하는 전술을 발휘해 일본군의 공세를 분쇄시켰으며 왜군이 장악하고 있던 남해안의 제해권을 다시 되찾아왔다. 일본군의 조선 점령을 사실상 좌절시킨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한 이런 괴멸적인 피해에 충격을 받아 그나마 장악한 해안선의 방어만을 명령하는 해전 금지령을 내리면서 남해의 제해권을 포기했다. 이렇듯 한산도 대첩의 중요성은 조정에서도 인식하고 있었기에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한산도의 전투로 왜군의 팔을 꺾어 전라도를 지키고 나아가 명나라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으니 이 모든 건 이순신의 공이다라고 칭송했다. 이후 이순신은 한산도에서의 승리를 뒤로하고 가덕도로 향하던 중 진해 지역의 앙골포에서 왜군 전선 40여 척이 주둔 중이란 첩보를 입수한다. 이에 이순신은 이역기에게 포구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전투가 시작되면 협공을 하도록 지시한 뒤 본인은 선봉에 서서 하객진을 펼치고 앙골포로 돌격했다. 그리고 때에 맞춰 이역기의 함대가 합세하면서 전황이 고조됐다. 일본군은 사상자를 작은 배로 밀어내고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큰 배로 옮기는 식으로 항전했지만 이미 한 차례 패전으로 사기가 떨어진 탓에 대다수의 함선을 잃고 무투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전의 한산도 대첩에 더해 앙골포 해전의 패배로 그나마 남아있던 왜군의 남해안 제해권을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보급에 차질이 생긴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에 발이 묶인 덕분에 조정 또한 태세를 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한산도와 앙골포에서의 괴멸적인 패배로 큰 타격을 입은 왜군은 해전을 자제하고 남해안 일대의 해안가에 주둔하며 한 달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이치와 금산에서도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에 일본 육군이 패함으로써 왜군의 전라도 점령도 저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수군은 전라도의 육지 방어가 안정되었다 판단하고 공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양에 주둔하던 왜군이 경상도로 이동하는 것과 물자를 실은 수레가 김해와 부산 등지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일본으로 철수하는 것이라 판단, 재침략을 하기 전에 섬멸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이순신은 이역기, 원균과 합류하여 한옥선 74척, 협선 42척으로 이루어진 166척의 연합 함대를 편성하여 출진했다. 이후 부산포 앞바다의 저령도 인근에 다다른 조선군은 해안가에 집결한 왜선 400척과 해안선을 따라 구축한 진지를 목격하게 된다. 왜군도 마찬가지로 조선군이 당도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육지에서 농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조선군은 진지에 숨은 왜군을 향해 포격을 가하거나 방치된 왜선을 침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당시 양 함대의 병력비는 3대1로 조선군이 열세였고 왜군이 언덕지대를 점령하여 조선군을 향해 공격을 퍼붓는 구조였으나 지속된 패배로 왜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고 무엇보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순신이 직접 전장에 나오니
해상전을 벌일 염두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부산포에서 적선 100척을 침몰시키는 큰 성과를 올렸으나 이순신은 해안가에 상륙하여 남은 왜군을 섬멸시키지는 않았는데 백병전으로는 기량이나 병력 수가 조선군이 열세했던 데다가 기병을 갖추고 있던 왜군에 비해 조선군은 함대의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조선군은 왜군이 주둔하고 있던 언덕에 지속적으로 활을 쏴 3,800명을 물리쳤다. 이후 남은 왜군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육지로 도주했으며 그 결과 조선은 완벽하게 제해권을 장악하여 일본의 해상 작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순신 역시 이때까지 있었던 전투 중 부산포 해전을 가장 높이 평가했는데 장수들의 공로를 논한다면 부산 해전보다 큰 것이 없으며 적의 수긍을 취하지 못하였으나 그 공은 지난 전투에서보다 더욱 컸다 라고 자평했다. 그런 이순신의 평가는 틀리지 않았는데 이 해전으로 한반도 남부의 일본군은 사실상 전멸한 상태나 다름없어졌으며 이후 7천량 해전에서 조선군이 참패하기 전까지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순신 입장에서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는데 이 전투로 인해 녹도 만호 정운이 전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최초로 이순신이 지휘하던 함대 내에서 지휘관급 인물이 전사한 데다가 정운은 전투 때마다 선봉장으로 나서서 병사들을 독려하던 맹장이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느낀 상심은 컸다. 그 자신에게도 비판적이었던 이순신이 칭찬한 몇 안 되는 인물이자 개인적으로 신뢰하던 이였기에 인간적인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순신은 이후 쌍충사에 정운의 사당을 건설할 것을 조정에 건의했고 제문을 직접 지어 그를 추모했다고 한다.